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1부의 유재입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이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의 경우 올 들어 주가 수익률이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이 펄을 산출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기조화되고 있는 저금리, 저성장에다가 이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이 희소성이 더욱더 커진 성장주들로의 쏠림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지수 얘기를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 지수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와의 이 괴리감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의미 있는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 장세도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이제는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를 골라야 할지 저희 굿모닝 1부와 함께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외신 뉴스부터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등 전통주들이 특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우지수는 2.13% 오르면서 26,642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0.94% 상승폭으로 1,488선에서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내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34% 오른 3,19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이 엇갈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줄고 승객 수도 93% 급감하면서 5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오는 8월 예정됐던 운항 증편 규모도 기존 1,000회에서 500회로 줄인다고 발표했고 주가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임상 3상 연기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간밤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연준의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미국 경제가 길고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여전히 필수적이고 또 향후 재정 지원에 따라 회복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캘리포니아 재봉쇄 소식에 하루 늦게 반응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06%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6,17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 독일 증시는 0.8% 하락하면서 12,697선에서 또 프랑스 증시도 거의 1% 가깝게 빠지면서 507.46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식당과 미용실, 영화관 등의 영업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 영국이 현재 경제 재개방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오펙 회의를 주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5% 오르면서 40.29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난달 산유국들이 감산 목표를 107%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나올 감산 연장과 감산 규모에 대해서 낙관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하락하면서 1,81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르면서 1,205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홍콩을 중국과 동일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미중 간 분쟁,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도 우리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일부가 진행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틈틈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 됐는데요. 저희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송일아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일단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4일 S&P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는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다우 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데 안도감을 나타냈는데요. 플로리다주의 하루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가 7일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캘리포니아주 역시 1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의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도 예상보다는 강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올라서 지난 3월에서 5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데에 비해서 이 상승세로 전환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전통 산업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또 그동안 숨가쁘게 랠리를 펼쳤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주가 3.61% 올라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산업과 소재 업종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캐터필러가 4% 이상 오르면서 다우지수의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고, 엑손모빌과 쉐보론도 각각 3% 이상씩 올랐습니다. 보잉도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각각 0.1%, 0.6% 하락했고, 알파벳은 장중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이 채권 트레이딩 분야의 실적이 호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주가도 JP모건은 0.6%, 시티그룹은 3.9% 상승했고요. 반면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4억 달러가량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배당금 역시 주당 10센트로 대폭 삭감을 하면서 4.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날은 급등하고 또 어느 날은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이슈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2, 4분기 기업 실적들이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으로 시작했죠. 결국 기업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행들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예상치가 좋지 않았고요. 이에 맞춰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웰스파고의 실적을 보면 미연준이 공고했던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배당을 80% 수준으로 감소시켰고, 웰스파고의 충당금 자체가 규모가 크면서 적자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셧다운이 다시 시작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또한 상반되는 금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장주 또한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펀디멘탈과 유동성의 양반된 모습을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 텐데요.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이 풍부하면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만 잠잠해지면 펀디멘탈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단기적인 변동성에만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트럼프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또 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중 간 갈등이 이제 고조화되는 거 아니냐,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가지고 시장 방향성을 만들고 투자를 하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역대의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던 1920년대 그리고 20년대 이후에 2021년부터 보무역주의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그 이후에 7년, 8년, 길게는 9년 동안에 거의 500%의 증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스컬 policy가 재정 정책 또한 통화 정책이 옛날에 썼던 규모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습을 양쪽의 연준이든 중앙은행이든 정부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죠. 2025년까지 160조나 투자를 하겠다. GDP의 8%, 9%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콩에 대한 어떤 뉴스가 있기 때문에 나오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옵니다. 결국은 부양 정책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 조정이 받는다.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럼 오 전문가께서는 오늘 상승 업종 어떤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실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폴더블폰 관련주 오늘 좀 강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폴더블폰의 출시가 이게 본격화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으셨는데요. 좀 관련해서 저희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당장은 사실 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주를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IT 부품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영업이익 8.1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의미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다른 IT 관련된 섹터의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IT 부품주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기술적으로도 IT 부품주들이 시장 대비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가격 매력도 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6월 달에 그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렸었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하반기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에는 그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가 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멀티 카메라가 도입되는 부분도 카메라 모듈주에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폴더블 관련주를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500만 대가 안 되지만 향후 5년간 매년 100% 이상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폰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애플인데 그래서 애플이 최근 들어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특허를 다수 취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폴더블 폰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징적인 게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도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부분인데 화면을 딱 반으로 접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접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접히지 않고 접히지 않는 노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간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를 표시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플이 최근에 취득하고 있는 폴더블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조만간 애플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웨이도 기존에는 그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놨었는데 최근에는 인폴딩, 안으로 접는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 측면에서는 인폴딩 방식이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다른 업체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하반기에는 쏟아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IT 부품주, 그중에서도 폴더블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아직 주변에서는 폴더블 폰을 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완전한 대중화가 되기 전이더라도 이렇게 각사들이 그쪽으로 주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많은 랠리를 좀 보였고 현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좋고 실적이 좋아도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저평가된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IT 부품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폴더블 관련주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폴더블 폰을 살 때면 그때가 성장 시점이 아니라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겠네요. 그런 주식에 관점에서. 있어서는 아마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지금이 오히려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약세가 예상되는 업종은 뭘까요?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의류주, 소비 심리가 부진하다. 이게 또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주는 오늘 좀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옷 산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의류주가 특히 소비 심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 심리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판매가 개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는 2개월 정도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소비 심리가 반등했던 게 실제로 소비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85%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에 의해서 소비 심리가 끌어올려지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름철은 의류 소비의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의류 양도 적고 판매되는 의류의 가격도 낮아요. 그래서 의류주가 마진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지금과 같은 또 여름철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OEM 업체들의 어려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발주량이 좀 감소를 한다는 거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의류 브랜드들이 재고를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류 업체로 발주를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의류주의 상당수는 또 OEM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발주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앞으로도 실적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의류주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또 의류 OEM 업체에게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국내 지수의 반등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OEM 업체들은 이제 달러가 높을수록 마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진을 뽑아내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의류주들이 이제 가격적인 매력, 기술적인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좋아질 부분도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이 돼야 이제 의류주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IT 부품 섹터 내에서 폴더블 관련주로 찾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게 이제 그 필름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필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 필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특수 보호 필름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에 다양하게 이런 보호 필름들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데코 필름 부분의 고객사의 투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코 필름은 유리나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표면에 다양한 패턴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것들을 입힐 수 있는 필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보시면 뒷면에도 이제 무늬가 좀 예쁘게 들어가 있고 굴곡져 있고 이런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세경 하이테크가 생산하는 데코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데코 필름은 타사 제품 대비해서 원가나 가공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2018년부터 중국의 오포향 공급 물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향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를 중국이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OLED 패널 채용 확대도 긍정적입니다. 이게 광학 필름의 그 매출 확대 요인인데 OLED 패널에 광학 필름이 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 광학 필름을 또 세경 하이테크가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아이폰에도 앞으로는 OLED 패널이 확대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는 대다수의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이 적용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성장의 기회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주문이 확대되면서 그 베트남 공장도 좀 증설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서 외형 성장 효과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경 하이테크의 주가를 보면 사실 2월에 4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만 원대 중반. 네네. 그런데 이 회복세가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강하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상승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생각보다 좀 느리거든요, 회복이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성에 포커스를 더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IT 업황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상반기에 스마트폰이 좀 덜 팔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품주, 세경 하이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6월부터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월, 8월까지 연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세경 하이테크를 비롯한 부품주들 저가 매수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충분히 밀렸다가 2만 원 중반대에서는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26,900원인데 27,000원 전후로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전에 지지점이 되는 가격 한 25,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오 전문가님께서 가져온 업종들을 보면 생활 속에서 업종 찾기인 것 같아요. 네네. 폴더블 폰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는 사실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하니까 네네. 이거는 좀 약세 업종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경 하이테크까지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잘 좀 참고하시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투자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몫입니다. 하나하나 그 기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잘 하시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 타임에서는요. 하반기에 줄줄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리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투자 대안으로 꼽히는 게 바로 리츠인데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현대차가 그린 뉴딜 대표 기업으로 그룹의 친환경 미래 사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23개 이상의 전기차를 발표해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수소차입니다. 수소 전기차 넥소와 세계 최초 양산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소개했고 지난 20년간 개발한 연료 전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명 항공기인 UAM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번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5G에 이어 6G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의 비전을 담은 6G 백서를 어제 공개했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이라는 설명으로 5G와 비교하면 전송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6G 백서에 따르면 10년 후에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이 6G 시대에는 XR로 불리는 초실감 확장 현실, 그리고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커넥티드 기기와 AI 활용 통신 기술 등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표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삼성이 이 6G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를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중국의 성치게임즈와 삼칠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그리고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위메이드는 이 두 웹게임이 미르의 전설2의 IP를 침해하고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 두 게임은 즉각적으로 서비스와 마케팅을 중단하게 되고요. 또 위메이드는 총 6개의 게임에 대한 IP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까지 합하면 총 3개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위메이드의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1년 만에 사실규명을 다시 요구한 것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LG화학은 국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었고 또 미국 ITC도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배상액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더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 고소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 줄줄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리츠는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에이스 권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마음에 드셨죠? 아, 예, 좋습니다. 네, 먼저 이 리츠에 대한 저희 뉴스부터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집보다 리츠 하반기 줄 상장에 골라 투자해볼까? 하반기 리츠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기초 자산을 둔 리츠가 계속 등장하면서 기업 공개 규모만 2조 원을 넘어선다. 특히나 리츠가 제시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도 8%대에 달해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이 배당 수익률 8%란 얘기에 많은 시청자님들이 솔깃할 것 같은데요. 근데 먼저 이 리츠가 뭔지부터 저희 정리를 하고 가요. 예, 리츠 얘기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5천 원만 있으면 나도 건물주. 굉장히 혹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사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투자자들보다 자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 형태로 이게 나눠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요새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수억 들잖아요. 이게 금수저가 아니면 사실 대학 졸업하고 스스로 힘으로 돈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집도 이런데 빌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런 빌딩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리츠를 샀다. 이 말은 곧 그 빌딩의 지분을 손톱만큼이지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공모 가격이 5천 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4,500원에서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값이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하는데 청약 경쟁률을 이게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이 시들해진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작년에는 리츠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핫했는데요. 작년에 롯데리츠라든가 NH 프라임 리츠가 잇따라 상장하면서 리츠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30일에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6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그때 시장 분위기로서는 엄청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박스권이었고 지금은 SK 바이오팜 이런 것 때문에 공모주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사실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는 사실 약간 좀 기대보다 못 미치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작년에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첫날에도 상한가까지 올랐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2월에 NH 프라임 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그때는 뭐 무려 317대 1의 경쟁률을 와. 기록을 했습니다. NH 프라임 리츠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올 들어서 보면 이 리츠들이 다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NH 프라임 리츠는 올 들어서 27% 정도 떨어졌고요. K탑 리츠는 20%,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뭐 신한 알파 리츠, 롯데 리츠, 뭐 이런 리츠들도 뭐 대략 한 15에서 18% 정도씩 떨어졌습니다. 모두토 리츠도 한 12% 떨어졌고요. 뭐 A 리츠도 3% 하락해서 국내에 지금 상장된 7개 리츠가 올 들어서 모두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 지금 리츠는 약간 소외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하반기에 리츠가 줄줄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 다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렇게 리츠 업계에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한 곳도 있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일정상 보면 한 9개 정도의 리츠가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런 데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공모 청약 마치고 이달 내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미래에스 맵스 제1호 리츠 오늘까지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지금 상장 리츠가 7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반기까지 이 9개 리츠들이 상장을 하면 일단 상장 리츠가 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인 거잖아요. 이 상장 리츠 7개 현재 시가총액이 다 합쳐봐야 한 1조 7,500억 원 정도 되는데 9개 리츠의 공모 예정 금액이 2조 원이 넘으니까 일단 시장 규모 자체는 커지는 겁니다. 사실 국내 리츠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미국만 보면 상장 리츠가 250개가 넘고요. 시가총액 합쳐보면 한 1,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정도 리츠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 상장 리츠 시총도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제 국내 리츠 시장 굉장히 걸음마 수준인 건데요. 기초 자산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상장 리츠를 보면 뭐 국내 오피스 빌딩 아니면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쇼핑몰 같은 이제 리테일 우리가 보통 유통업체라고 하죠. 뭐 이런 유통 자산들 그리고 또 호텔 이런 곳에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산들이 대부분 보면 코로나19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네. 지금 재택근무하니까 오피스 빌딩 공간 필요 없어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어려워지니까 과연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임대를 낼 것이냐 이런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뭐 백화점, 쇼핑몰, 뭐 마트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코로나19 그러네요.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들고 여행 못하니까 이제 호텔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리츠 주가가 떨어진 거는 뭐 이런 이유가 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 굉장히 이제 기초 자산이 다양한데요. 아메리칸 타워나 뭐 크라운 캐슬 이런 데들은 이제 셀 타워라고 통신 기지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제 리츠입니다. 지금 미국은 워낙에 이제 땅이 넓으니까 개별 통신사들이 자기만의 기지국을 세우기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타워나 크라운 캐슬 같은 데서 통신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파 설비를 설치를 하면 임대료를 받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뭐 에퀴닉스라든가 뭐 디지털 리얼티 이런 데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언택스 시대가 됐으니까 뭐 이런 자산은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른 겁니다. 13일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에퀴닉스는 올 들어서 20% 올랐고요. 디지털 리얼티나 크라운 캐슬도 한 17%에서 1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아메리칸 타워도 한 11% 올랐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는 국내 리츠 보면 뭐 임대 아파트 그리고 벨기에나 뭐 프랑스에 있는 오피스 빌딩, 뭐 주유소, 물류센터 뭐 이렇게 기초자산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리츠 중에서 좀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먹거리가 좀 풍부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근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과 재테크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최근에 리츠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리츠의 투자 매력이 과연 뭔가요? 일단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요. 지금 상장 준비한 리츠들 보면 향후 10년간 목표 배당 수익률을 뭐 적어도 6%, 많게는 8% 정도. 그죠? 예, 그렇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국내 상장 리츠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 배당을 줄인 리츠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한 알파 리츠나 모두투어 리츠나 A 리츠, K타 리츠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그 전기보다 배당을 좀 늘렸고요. 지금 어찌 보면 리츠들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좀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률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말씀하시면서 뭐 배당 수익률이 뭐 6에서 8%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봤지만 저희가 주가 뭐 올 들어서 27%, 2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내가 8% 배당 수익률을 얻어도 주가가 뭐 이렇게 급락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리츠를 고르는 법, 그러니까 투자 팁을 좀 네.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 리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주가가 올라서 자본 차익을 얻겠다라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뭐 해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주가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에 비해서 이제 리츠를 보면 일단 뭐 떨어졌으니까 자본 차익을 누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장기 보유하면서 내가 배당을 따박따박 좀 받아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을 일단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배당 수익률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리츠별 투자 구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실한 임차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벨기에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JR 리츠 같은 게 이제 상장 예정인데, 여기 보면 뭐 벨기에 정부기관이 입주했거나 이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뭐 임대료를 뭐 이제 뭐 안 내거나 아니면 공실이 발생할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임차 계약을 얼마나 길게 맺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약 기간이 길면 이제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임차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해도 도심에 위치한 이제 프라임 빌딩이라고 하면 뭐 이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프라임 빌딩 같은 경우에는 빌딩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면에서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요. 임차인들이 계약을 하면 이제 계약 기간 만료가 있잖아요. 그 만료 기간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그렇죠. 공실이 확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분산되어 있는 리츠들을 좀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미국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을 보이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부동산 자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G 이동통신 관련 인프라나 이제 뭐 물류센터, 워낙에 이제 택배 주문 많이 그쵸, 하고 그쵸. 하니까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아니 뭐 이런 데들이 좀 유망할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리츠 상장하기 전에 이제 프리 IPO를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미리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대형 운용사들 아니면 건설사들 뭐 이런 약간 든든한 투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덜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리츠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관들이 사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지표가 팁이 될 것 됩니다.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권 기자님께서 재테크의 또 여왕이시잖아요. 아니,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 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 리츠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직접 투자를 거의 안 하고요. 간접 투자를 주로 하는데, 그게 뭐 제가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매 시간 주가를 신경 쓰기가 싫어서 그쵸. 이제 펀드에 이제 돈을 넣어놓고 있는데, 펀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약간 펀드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로 투자해서 네. 배당을 따박따박 받는. 그래서 뭐 대략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갖고 있겠다, 사놓고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하반기에 공모 청약 예정되어 있는 곳들 중에 뭐 사실 국내 첫 아파트 리츠, 국내 첫 해외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에 좀 관심은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리츠 통해서 뭐 임대료 수익도 좀 뭐 약간 자금시 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야. 네. 뭐 약간 이런 것도 좀 누려보시는 게 뭐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예. 한번 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앞서서 투자 팁들 계속 제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잘 따라간다면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또 배당 수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리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위험도 크고 그만한 자금력도 없다면 리츠, 정말 똘똘한 리츠를 잘 선택하신다면 투자 성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객장의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5명 전문가의 오늘장 전망 확인하시죠. 네, 오늘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 전망을 하신 분이 3분이고요. 보합 전망이 2분인데요. 먼저 이민경 하나금융투자 PB는 보합을 예상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은 상승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결국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서룡용 차장도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역시 유동성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백인범 과장도 역시 상승인데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이게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의 추장훈 과장은 보합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유동성에 따른 호재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게 종목 장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수는 보합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유진투자증권의 서룡용 차장 연결을 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상승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유동성의 힘으로 오늘 시장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전 일장 미국에서 코로나 임상 관련해가지고는 모더나 임상 결과가 발표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45명 임상했던 결과가 모두 중앙체가 형성이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로 반영했던 부분들이 좀 감소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유동성 지원에 대한 것들은 미국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계속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간 상승했던 장세에서 일시적으로는 조정장을 가져가는 2분기 실적 장세를 앞두고 조정 장세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제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쉬어갔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차익 실현 쪽으로 어떤 방향이 좀 잡혀졌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에서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은 오늘도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주주들은 홀딩을 하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일시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일부 차익 매물들이 뉴스에 파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뜯어본다라면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것들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차 관련해서 20조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와 장비 업체들, 특히나 충전소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크게 그린 뉴딜이 디지털과 환경을 나뉘었는데 디지털 관련해서 5G 조기 집행이라든가 인터넷 확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이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면서 많이 멈춰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꼬를 터주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3분기, 4분기 때로 갈수록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쯤부터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이외에도 인터넷 관련해서 인터넷 결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시장 파이가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2분기 실적 장세를 앞두고 일부 일시적으로 종목별 섹터별 키 맞추기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중요한 건 2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기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자금들이 감소하면서 특정 종목에서 특정 섹터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면 수익률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관련주에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상치보다 좋은 게 뭔지,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할 시기입니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을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팁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김호수, 이지혜 앵커와 함께하는 굿모닝 2부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